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미니멀리즘이 가져온 금융 혁신과 변화. 최근 암호화폐 뉴스를 다루는 채널들을 보게 되면 가장 큰 변화가 이제 구독자들에게 본질을 이해시키려는 노력들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어쨌든 저는 비트코인 백서에 관한 영상도 따로 있지만 계속해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죠. 비트코인 백서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의 원리, 그리고 비트코인의 원리, 어떻게 비트코인이 생성이 되는지, 이 블록체인 기술이 어떤 건지, 이 블록체인 기술이 또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여기서 말하는 미니멀리즘은 어쨌든 중재자들이 사라짐을 의미하겠죠. 지금까지는 거할 정도로 유통이든 돈의 지불이든 불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 그런 중재자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항상 그들은 양측 간의 신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과할 정도의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수수료라고 생각을 하면은 비단 돈을 보낼 때 드는 수수료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 시스템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소비가 되는 모든 돈들, 결국 이런 것들이 수수료겠죠. 오프라인 은행들, 그리고 은행의 데이터베이스를 지키기 위해서 써야만 했던 돈들, 그리고 뭐 은행원들, 여러 가지 부분에 수수료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실리콘밸리뱅크, 시그니처 뱅크의 파산들도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수수료겠죠.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굳이 중재자가 필요 없어진다. 갈수록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미니멀리즘 되고 있다. 간소화되어 가고 있다. 복잡한 걸 싫어한다. 간단한 걸 좋아한다. 이해하기 힘든 것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모든 것들이 지금 디지털이란 공간 안에서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물건을 백화점에서 구매하지 않는다. 직구를 한다. 그 대신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받는다. 이것 또한 중재자 없는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백서에 나와 있는 중재자 없는 거래를 여러분들은 꽤 오랫동안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많이들 그러시잖아요. 요새는 백화점 가서 물건 보고 입어보고, 구매는 온라인 유통을 통해서 하고, 제품 번호를 사진을 찍어서 그 제품을 이제 온라인 항해를 통해서 가장 최저가를 선택을 하죠. 어쨌든 백화점도 과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수료들이 결국 옷값에 묻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중재자 없는 거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들의 거래 중재가 사라지는 것들은 그리 어색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가장 예민한 돈 거래마저 이제 중재자들을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참 고무적인 게 가격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점점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의 철학, 비트코인 백서에 어떤 글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의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제가 뭐 썸네일에 여러 번 썼지만 사토시 나카모토의 미래 예측대로 세계 경제가 움직이니까, 그의 생각대로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점점 사람들은 2008년 공개를 했던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백서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아가려고 합니다. 점점 디지털로 인해서 인류는 미니멀리즘 시대가 되고 있다. 어쨌든 사람들은 복잡한 걸 싫어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과한 수수료를 지불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중재자 없는 거래는 점점 현실화가 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공중파 뉴스를 보지 않고 유튜브를 보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탈중앙화죠. 어쨌든 지금까지는 방송이라는 게 공중파에서만 나오는 걸로 제한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방송이란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중앙 집중화가 되어 있지 않는, 충분히 분산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했던 이야기를 한 이유도 어쨌든 비트코인, 분산원장, 암호화된 해시값, 이런 것들은 특별한 게 아니다. 어색한 게 아니다. 어쩌면 이것 또한 지금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트렌드가 아닌가. 그리고 인류는 그 트렌드대로 지금 점점 진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제가 주구장창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내용을 좀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가격에 예민하지 마세요. 지금은 가격을 볼 때가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거를 이해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야 항상 그런 이야기 했지만, 어제도 제가 젊은 분이랑 술자리를 해서 술을 먹었는데 28 정도 됐는데 NFT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막 젊은 분들 만나면 코인사란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정작 NFT 관련 일을 하고 있고 암호화폐를 접하고 있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이 인류에게 온 결정적 이유들, 그리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것들은 전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암호화폐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한꺼번에 옵니다. 따로따로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관찰해야 되겠죠. 어쨌든 조금은 더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자,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는 혁신적인 온라인 지불 시스템을 도입한 P2P 전자화폐 시스템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총 9페이지 분량의 이 작은 논문으로 시작된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 1조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을 해버렸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금융의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었다. 사기로만 알았다. 퍼드로만 알았다. 그리고 쭉 나열된 전통 금융의 문제점, 결국 우리들이 믿었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들의 횡포, 그들의 탐욕, 그들의 무능,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점점 그런 현상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더 이상 우리의 돈을 그들에게 맡겨선 안 된다. 우리는 한 번도 그들에게 우리의 돈을 가지고 돈놀이를 하라고 한 적이 없다. 하지만 그들은 법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가능하게끔 만들었다. 그런데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터지게 되면 누구만 피해를 볼까요? 결국 예금자들만 피해를 봅니다. 정작 내가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갔는데 아주 제한된 사람들에게는 특별 대우를 해주고 서민들에게는 그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그리고 엄청난 수수료를 받아간다. 그리고 그들의 무능에 의해서 예금자들이 피해를 보지만 그들은 그런 내부 정보를 가지고 또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을 한다. 이런 사이클이 계속됐었죠,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최근 뉴스들, 전통 금융회사들의 파산, 한 번 더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백서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뉴스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 세계 사람들, 나도 무언가를 팔고 싶지만 우리나라에는 금융 인프라가 없어. 그 금융 인프라를 깔기 위해선 천문학적인 돈이 들지만 암호화폐는 인터넷만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도 거래의 도구가 생겼다. 비트코인이 나온 어쩌면 가장 큰 이유일 수도 있어요. 금융 거래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금융 계좌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피해를 봐왔던 사람들. 제가 두어 번 정도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아프리카 난민 구호금 같은 경우도 1,000만 원을 보내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받는 돈은 5%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보냈는데 50만 원 정도가 실질적인 곳에 쓰인다는 거죠. 그만큼 구호금 자체도 수많은 중재자들에 의해서 수수료라는 명목 하에 그 돈이 정상적으로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인터넷만 되게 되면, 암호화폐 지갑만 오픈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겠죠. 충분히 미니멀리즘일 수 있겠죠. 그리고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금융 혜택을 받게 된다면 한 번 더 경제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 아프리카에서 나이키 신발을 갖고 싶고 맥북도 받고 싶지만 금융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과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혜택들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런 혜택들이 주어진다면 경제 부흥이 또 한 번 일어날 수 있겠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금융 인프라가 없는 곳에서 거래의 도구를 갖게 하는 것 또한 사토시 나카모토가 원했던 비트코인 철학입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상당한 금융혁명이다. 2008년 세계는 대규모 금융위기를 겪었다.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행과 기업이 도산하고 주식시장이 무너졌다. 사람들은 중앙집중식 기관이 관리하는 레거시 금융 시스템이 예상만큼 안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그때 알아버렸다. 소매 투자자들은 은행이 직면한 부실부채를 인식하지 못했다. 그냥 예금만 했었다. 그냥 그들을 믿어왔었다. 잘하겠지, 내 돈을 잘 지켜주겠지라고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들은 금융기업이 위험한 투자로부터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자금을 오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어쨌든 시장이 폭락을 했고 일반 투자자들은 청구서를 제출하고 몇 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들 중 극히 제한된 일부만 보상을 받게 되었다. 그런 배경에서 비트코인이 탄생했습니다. 2009년 1월 3일 사토시 나카모토는 영국 더 타임즈 헤드라인에 두 번째 구제 금융에 직면하게 된 재무부 장관이라는
문장이 일면 기사에 떴고 똑같은 내용을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 창세기 블록에 비밀스럽게 써놨습니다. 제가 소리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재자 없는 거래, 직구 간단하죠. 이해하기가. 이런 것들은 혁신이나 혁명이 아니다. 인류가 지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진화의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많은 사용자가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보편적인 금융을 달성하려면 갈 길이 멀다. 미니멀리즘을 표방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번거로운 중개 프로세스가 점차 사라지고 투자자와 프로젝트 팀 간의 직접적인 협력이 가능하다. 직구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특정 권력을 제한된 사람 지역에서 더 많은 투자자로 이동시켜 자본 효율성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부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고 암호화폐 금융에서 충분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부의 이동, 전의 이동은 이미 시작되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신 겁니다. 금융 인프라를 설명을 하면서 제가 중국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제 연배를 살아가시는 분들은 삐삐에서부터 시티폰, 모토로라, 노키아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죠. 하지만 중국은 그 모든 과정을 던져버리고 스마트폰을 바로 손에 쥐었죠. 굳이 그들이 시티폰을 알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그들이 모토로라, 에릭슨, 노키아를 알 필요가 있을까요? 금융 시스템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굳이 암호화폐 금융을 두고 전통 금융을 고집할 필요가 없겠죠. 자, 어쨌든 이런 본질적인 데이터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아주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더리움과 XRP의 관계, XRP와 SEC 소송에서 끊임없이 언급이 됐던 이더리움을 옹호했던 윌리엄 힙만, 참 애증의 코인이죠. 둘 다. 제가 본 바로는 투자자들이 XRP와 비트코인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이더리움과 XRP를 같이 보유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어쨌든 투자자들 개개인의 성향일 수도 있겠지만 이더리움을 오히려 XRP보다 더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 드렸던 SEC와 XRP 소송 후 이더리움의 행보, 과연 SEC가 XRP 소송 판결에 상관없이 이더리움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한 이더리움의 비탈릭 부텔린을 그대로 둘 건지, 이것 또한 굉장히 재밌는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어쨌든 빨리 명확성을 갖게 되는 암호화폐가 되어야 된다. 그 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런 저의 생각들을 반영을 했는지 이 기사가 떴습니다. XRP는 더 이상 SEC의 목표가 아니다. 이제 이더리움이 새로운 타겟일 수 있다.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존 디튼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풀려간다면 시장에 오는 충격은 XRP가 가져온 충격보다는 훨씬 더 큰 충격이 암호화폐 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겠죠. 그 전에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XRP는 빨리 그 어떤 규제에도 열애되는 코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형태가 보일 수 있겠죠. 이더리움 기반을 갖고 있는 그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하락을 하고 비트코인과 XRP만 상승을 한다. 그 상승을 목격한 다른 코인에 탔던 수많은 투자자들은 그 돈을 빼서 결국 XRP를 타게 된다. 어쩌면 XRP가 가장 크게 갈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더리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화의 알트코인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장투로 가져가는 코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머지 코인들은 제가 생각하는 지점까지 갔을 때는 과감하게 던지고 다시 장투로 갖고 가는 코인에 그 시드를 승차를 시키겠죠. 어쨌든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던 이더리움의 움직임, 이더리움이 어떻게 될 것인가, 충분히 SEC 게리 겐슬러가 태클을 걸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 말에 대한 데이터들이 또 시장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제 생각대로 암호화폐 시장이 움직일까요? 오늘 또 여전히 시청 전에 좋아요부터 누르시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조회수와 좋아요 수는 저에게 항상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 어떤 시나리오가 예측이 되더라도 결국 갈롬 가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XRP가 갖고 있는 리스크는 가장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 더 들으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정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미니멀리즘이 가져온 금융 혁신과 변화. 최근 암호화폐 뉴스를 다루는 채널들을 보게 되면 가장 큰 변화가 이제 구독자들에게 본질을 이해시키려는 노력들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비트코인 백서에 관한 영상도 따로 있지만 계속해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죠. 비트코인 백서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의 원리 그리고 비트코인의 원리, 어떻게 비트코인이 생성이 되는지, 이 블록체인 기술이 어떤 건지, 이 블록체인 기술이 또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여기서 말하는 미니멀리즘은 어쨌든 중재자들이 사라짐을 의미하겠죠. 지금까지는 과할 정도로 유통이든 돈의 지불이든 불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 그런 중재자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항상 그들은 양측 간의 신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과할 정도의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수수료라고 생각을 하면은 비단 돈을 보낼 때 드는 수수료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 시스템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소비가 되는 모든 돈들, 결국 이런 것들이 수수료겠죠. 오프라인 은행들, 그리고 은행의 데이터베이스를 지키기 위해서 써야만 했던 돈들, 그리고 뭐 은행원들, 여러 가지 부분의 수수료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실리콘밸리뱅크, 시그니처 뱅크의 파산들도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수수료겠죠.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굳이 중재자가 필요 없어진다. 갈수록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미니멀리즘 되고 있다. 간소화되어 가고 있다. 복잡한 걸 싫어한다. 간단한 걸 좋아한다. 이해하기 힘든 것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모든 것들이 지금 디지털이란 공간 안에서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물건을 백화점에서 구매하지 않는다. 직구를 한다. 그 대신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받는다. 이것 또한 중재자 없는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백서에 나와 있는 중재자 없는 거래를 여러분들은 꽤 오랫동안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많이들 그러시잖아요. 요새는 백화점 가서 물건 보고 입어보고, 구매는 온라인 유통을 통해서 하고, 제품 번호를 사진을 찍어서 그 제품을 이제 온라인 항해를 통해서 가장 최저가를 선택을 하죠. 어쨌든 백화점도 과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수료들이 결국 옷값에 묻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중재자 없는 거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들의 거래 중재가 사라지는 것들은 그리 어색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가장 예민한 돈 거래마저 이제 중재자들을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참 고무적인 게 가격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점점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의 철학, 비트코인 백서에 어떤 글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의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제가 뭐 썸네일에 여러 번 썼지만 사토시 나카모토의 미래 예측대로 세계 경제가 움직이니까, 그의 생각대로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점점 사람들은 2008년 공개를 했던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백서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아가려고 합니다. 점점 디지털로 인해서 인류는 미니멀리즘 시대가 되고 있다. 어쨌든 사람들은 복잡한 걸 싫어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과한 수수료를 지불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중재자 없는 거래는 점점 현실화가 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공중파 뉴스를 보지 않고 유튜브를 보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탈중앙화죠. 어쨌든 지금까지는 방송이라는 게 공중파에서만 나오는 걸로 제한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방송이란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중앙 집중화가 되어 있지 않는, 충분히 분산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했던 이야기를 한 이유도 어쨌든 비트코인, 분산원장, 암호화된 해시값, 이런 것들은 특별한 게 아니다. 어색한 게 아니다. 어쩌면 이것 또한 지금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트렌드가 아닌가. 그리고 인류는 그 트렌드대로 지금 점점 진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제가 주구장창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내용을 좀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가격에 예민하지 마세요. 지금은 가격을 볼 때가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거를 이해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가 항상 그런 이야기 했지만, 어제도 제가 젊은 분이랑 술자리를 해서 술을 먹었는데
8 정도 됐는데 NFT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막 젊은 분들 만나면 코인사란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정작 NFT 관련 일을 하고 있고 암호화폐를 접하고 있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이 인류에게 온 결정적 이유들, 그리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것들은 전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암호화폐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한꺼번에 옵니다. 따로따로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관찰해야 되겠죠. 어쨌든 조금은 더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자,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는 혁신적인 온라인 지불 시스템을 도입한 P2P 전자화폐 시스템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총 9페이지 분량의 이 작은 논문으로 시작된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 1조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을 해버렸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금융의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었다. 사기로만 알았다. 퍼드로만 알았다. 그리고 쭉 나열된 전통 금융의 문제점, 결국 우리들이 믿었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들의 횡포, 그들의 탐욕, 그들의 무능,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점점 그런 현상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더 이상 우리의 돈을 그들에게 맡겨선 안 된다. 우리는 한 번도 그들에게 우리의 돈을 가지고 돈놀이를 하라고 한 적이 없다. 하지만 그들은 법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가능하게끔 만들었다. 그런데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터지게 되면 누구만 피해를 볼까요? 결국 예금자들만 피해를 봅니다. 정작 내가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갔는데 아주 제한된 사람들에게는 특별 대우를 해주고 서민들에게는 그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그리고 엄청난 수수료를 받아간다. 그리고 그들의 무능에 의해서 예금자들이 피해를 보지만 그들은 그런 내부 정보를 가지고 또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을 한다. 이런 사이클이 계속됐었죠,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최근 뉴스들, 전통 금융회사들의 파산, 한 번 더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백서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뉴스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 세계 사람들, 나도 무언가를 팔고 싶지만 우리나라에는 금융 인프라가 없어. 그 금융 인프라를 깔기 위해선 천문학적인 돈이 들지만 암호화폐는 인터넷만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도 거래의 도구가 생겼다. 비트코인이 나온 어쩌면 가장 큰 이유일 수도 있어요. 금융 거래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금융 계좌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피해를 봐왔던 사람들. 제가 뭐 2번 정도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아프리카 난민 구호금 같은 경우도 1,000만 원을 보내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받는 돈은 5%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보냈는데 50만 원 정도가 실질적인 곳에 쓰인다는 거죠. 그만큼 구호금 자체도 수많은 중재자들에 의해서 수수료라는 명목 하에 그 돈이 정상적으로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인터넷만 되게 되면, 암호화폐 지갑만 오픈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겠죠. 충분히 미니멀리즘일 수 있겠죠. 그리고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금융 혜택을 받게 된다면 한 번 더 경제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 아프리카에서 나이키 신발을 갖고 싶고 맥북도 받고 싶지만 금융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과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혜택들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런 혜택들이 주어진다면 경제 부흥이 또 한 번 일어날 수 있겠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금융 인프라가 없는 곳에서 거래의 도구를 갖게 하는 것 또한 사토시 나카모토가 원했던 비트코인 철학입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상당한 금융혁명이다. 2008년 세계는 대규모 금융위기를 겪었다.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행과 기업이 도산하고 주식시장이 무너졌다. 사람들은 중앙집중식 기관이 관리하는 레거시 금융 시스템이 예상만큼 안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그때 알아버렸다. 소매 투자자들은 은행이 직면한 부실부채를 인식하지 못했다. 그냥 예금만 했었다. 그냥 그들을 믿어왔었다. 잘하겠지, 내 돈을 잘 지켜주겠지라고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들은 금융기업이 위험한 투자로부터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자금을 오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어쨌든 시장이 폭락을 했고 일반 투자자들은 청구서를 제출하고 몇 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들 중 극히 제한된 일부만 보상을 받게 되었다.
그런 배경에서 비트코인이 탄생했습니다. 2009년 1월 3일 사토시 나카모토는 영국 더 타임즈 헤드라인에 두 번째 구제 금융에 직면하게 될 재무부 장관이라는 문장이 일면 기사에 떴고, 똑같은 내용을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 창세기 블록에 비밀스럽게 써놨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재자 없는 거래, 직구, 간단하죠. 이해하기가. 이런 것들은 혁신이나 혁명이 아니다. 인류가 지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진화의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많은 사용자가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보편적인 금융을 달성하려면 갈 길이 멀다. 미니멀리즘을 표방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번거로운 중개 프로세스가 점차 사라지고 투자자와 프로젝트 팀 간의 직접적인 협력이 가능하다. 직구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특정 권력을 제한된 사람 지역에서 더 많은 투자자로 이동시켜 자본 효율성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부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고 암호화폐 금융에서 충분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부의 이동, 전의 이동은 이미 시작되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신 겁니다. 금융 인프라를 설명을 하면서 제가 중국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제 연배를 살아가시는 분들은 삐삐에서부터 시티폰, 모토로라, 노키아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죠. 하지만 중국은 그 모든 과정을 던져버리고 스마트폰을 바로 손에 쥐었죠. 굳이 그들이 시티폰을 알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그들이 모토로라, 에릭슨, 노키아를 알 필요가 있을까요? 금융 시스템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굳이 암호화폐 금융을 두고 전통 금융을 고집할 필요가 없겠죠. 자, 어쨌든 이런 본질적인 데이터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아주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더리움과 XRP의 관계, XRP와 SEC 소송에서 끊임없이 언급이 됐던 이더리움을 옹호했던 윌리엄 힙만, 참 애증의 코인이죠. 둘 다. 제가 본 바로는 투자자들이 XRP와 비트코인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이더리움과 XRP를 같이 보유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어쨌든 투자자들 개개인의 성향일 수도 있겠지만 이더리움을 오히려 XRP보다 더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 드렸던 SEC와 XRP 소송 후 이더리움의 행보, 과연 SEC가 XRP 소송 판결에 상관없이 이더리움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한 이더리움의 비탈릭 부텔린을 그대로 둘 건지, 이것 또한 굉장히 재밌는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어쨌든 빨리 명확성을 갖게 되는 암호화폐가 되어야 된다. 그 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런 저의 생각들을 반영을 했는지 이 기사가 떴습니다. XRP는 더 이상 SEC의 목표가 아니다. 이제 이더리움이 새로운 타겟일 수 있다.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존 디튼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풀려간다면 시장에 오는 충격은 XRP가 가져온 충격보다는 훨씬 더 큰 충격이 암호화폐 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겠죠. 그 전에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XRP는 빨리 그 어떤 규제에도 열애되는 코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형태가 보일 수 있겠죠. 이더리움 기반을 갖고 있는 그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하락을 하고 비트코인과 XRP만 상승을 한다. 그 상승을 목격한 다른 코인에 탔던 수많은 투자자들은 그 돈을 빼서 결국 XRP를 타게 된다. 어쩌면 XRP가 가장 크게 갈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더리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화의 알트코인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장투로 가져가는 코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머지 코인들은 제가 생각하는 지점까지 갔을 때는 과감하게 던지고 다시 장투로 갖고 가는 코인에 그 시드를 승차를 시키겠죠. 어쨌든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던 이더리움의 움직임, 이더리움이 어떻게 될 것인가, 충분히 SEC 게리 겐슬러가 태클을 걸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 말에 대한 데이터들이 또 시장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제 생각대로 암호화폐 시장이 움직일까요? 오늘 또 여전히 시청 전에 좋아요부터 누르시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조회수와 좋아요 수는 저에게 항상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 어떤 시나리오가 예측이 되더라도 결국
가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XRP가 갖고 있는 리스크는 가장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